의사결정에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과 재원, 그것을 자원과 재원을 관리하고 분배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과정을 정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그 의사결정의 과정에 제도권에 들어와서 그의 상당한 책임, 지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고요. 꼭 제도권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운동이나 또는 자기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 시민참여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활동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능을 가지고 이제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는 여기 좋습니다만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 대표의 권능을 부여받는 것인데, 그 주민 투표를 통해서 부여받은 권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그 이수진 의원님도 잠깐 그런 얘기를 주셨는데, 그 권능의 행사는 철저하게 무엇을 기준으로? 공익을 기준으로 행사됩니다. 공익을 기준.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나에게는 공적 마인드가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반복해야 된다. 공적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흔히들 정치인들에게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이 공적 마인드를 놓치고 지역민으로부터 받은 대표성, 그 권능을 가지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다 보면 얼마 오래 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익요원으로서 일을 할 공적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이 그 자세를 받아듣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됐는가? 예. 그러면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당선이 되는가? 예. 오늘 쉽지 않아가지고 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제 그 도의원 선거에 출마를 할 때 저는 상당한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전읍에서 당선이 됐었는데, 제가 초중고를 지역에서 나왔고, 그리고 국회 수석보좌관을 했었고, 또 제가 또 동네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놀거리들이 많지만 그 전에는 그 대전읍 연합청년회가 주관하는 대전읍민 종합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가장 큰 행사입니다. 마을별로 밖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합숙도 시키고 분여회에서 밥도 먹이면서 일주일 10일 이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그 체육대회를 치르다 보면 나중에 막 싸움하고 해서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그런 체육대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이제 스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씨름을 해서 개인전 우승도 하고 막 그러면 문대리 하니까 저는 대전국민들 중에 적어도 50%는 나를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학교도 나오고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약간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모스크 사무에서 좀 이렇게 폼도 잡았고 했는데, 모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2월달에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5명이 그때 출마를 했었는데 저의 인지도가 1.8이었습니다. 1.8. 조사의 방법이 어쩐지 모르게 1.8이었고,
지지도는 1.6이었습니다. 그래서 5분 중에 제가 몇 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등수를 주십시오. 그래서 5등이었습니다. 5등. 그때 이제 주변에서는 젊은 나이 때 출마해가지고 등수에 1등이나 2등 못하면 다음이 보장이 안 되니 출마를 포기해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한 20명 정도 같이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걸 느낄 것입니다만 딱 그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딱 되자마자 회의를 해야 되는데 20명 중에 9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9명 중에서도 대부분이 포기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정도의 포기할 건 아예 선언을 하지 않았다. 자, 앞으로 역전 드라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때 제가 그 경험을 말씀드리는데, 그 경험은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꼭 맞는 것이다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지사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메시지 선거의 비중을 좀, 캠페인 선거의 비중을 많이 둘 수 있지만 캠페인 선거를 치룰 수 있는 규모의 선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규모의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경우에는 적어도 지역구에 출마하신 분들은 가급적 차를 타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걸어서 다니고 골목을 장악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행사장에서 쭉 사람들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오피니언 취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한 표나 그 다른 21표나 똑같기 때문에 골목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이름은 김현준 관장분 이렇게 쓰고라 경연처 그 정도까지 놔두고면 크게 놔두고는 어쩔 수 없지만 골목을 걸어서 다니면서 인사를 하면서 면을 넓히는 게, 그러면 한 일주일은 좀 어색할 겁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서서히 그게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반응이 오기 시작하고 그 반응은 사람을 흥분시키기도 합니다. 아,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 또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썼는데 항상 제가 집에 가면 이게 한 60개 정도 있을 겁니다. 뭐 버린 것들도 있는데 꼭 수첩을 갖고 다니고 메모를 하라라는, 말만 하면 가급적 메모를 하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박원철이라는 양반을 만났습니다. 불고에서. 그런데 제가 뭐라고 인사를 하고 저 누구고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혹시 뭐 주문하고 싶은 내용 있습니까? 몇 마디 하게 되면 그걸 받아 적는 모습. 이거는 이 양반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러겠죠. 존중하는. 이게 그런 마음이 이제 뭐냐면 존중하는구나. 존중해야, 나를 알아줘야 보면 알아주는 사람에게 충성도 하고 알아주는 사람에게 표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쭉 하다 보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달, 2달 되다 보면 그 수첩에 있는 내용들이 쌓여갈 겁니다. 쌓여가고 골목에서 만났던 사람, 웃음을 주는 사람, 힘내라 하는 사람이 최소한 500명 이상이 되어야 여러분들 지역구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 당시에 시내만 다니는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일괄이라는 집에서 걸어서 나와서 시내를 이렇게 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힘듭니다. 힘들어서 보니까 이제 밭에다 나가고 있어요. 밭에다 나가고 해가지고 그 다음 제가 선택했던 게 사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서 수석부장한 4년 했다라는 것, 이 친구가 정책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
아는 사람들이 몇몇은 있지만 그건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전거 타고 밭에를 다녔습니다. 가끔가다 오다마도 몇 개 들고 왔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밭을 다녔습니다. 김창건 어머님 고향도 많이 갔고요. 그래서 쭉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박원철 선배하고 김태석 선배께 좀 나가서 얘기하라고 했었는데 강의할 때 전화를 저렇게 하는 거는 진짜 저거는 사실 우리 공공의 마인드, 공적 마인드를 상실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나가서 통화해 주는 게 되게 예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정치를 하다 보면 매우 이제 일상적으로 끝인가? 뭐 됐습니다. 근데 항상 염두에 될 게 팩트, 태도, 의도. 여기서 팩트란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정치는 메시지, 말로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데 특히 말로 하는데 메시지로 하는데 이게 팩트가 아니면 안 됩니다. 팩트가 아닌 사실을 얘기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죠? 정치하는 사람이, 선거하는 사람이 팩트가 아닌 내용을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위사실 유포가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거에 끝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몸이 상하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나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팩트 이외의 내용을 가지고 또 전망치를 얘기할 수 있는데 전망치를 가지고 함께 노력합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정책을 갖고 있고 이런 정치적 소신과 정책적 비전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이렇게 당선되면 그 일을 하고 싶고 함께 했으면 좋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팩트가 아닌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에 상대 진영이나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허위사실이 되는 것이고 또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특히 또 유의해야 할 게 매수 및 이해유도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서 야 나 도와주면 너 뭐 해줄게 취직시켜줄게 보내줄게 당선되면 이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효과도 없습니다. 효과도 없고 걸리게 되면 매수 및 이해유도로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 매수 및 이해유도 이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나는 팩트를 얘기한다는 걸 머리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여러분들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박호영 의원님을 매우 존경하는데 저는 박호영 의원님이 표상이 아닌가 싶어요. 겸손함, 예의 바름. 네. 이게 뭐냐면 사실 아니 생기기는 별로 유쾌하게 안 생겼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 박호영 의원님을 이렇게 보면 그 겸손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 인정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겸손함 그리고 성실함 이렇게 그리고 하다 보면 의도라는 말이 이제 제가 이제 정청래 대표랑 얘기 가끔 나오는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의도는 다 들키게 돼 있습니다. 요즘 유권자들의 수준, 시각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치를 하면서 이걸 잠시 눈속임할 수 있겠지, 나의 정치적 의도를 숨길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정치적 의도는 들키게 돼 있습니다. 정현철이 정치적 의도가 있어. 딱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는 다
다 들통이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들킬 의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의도가 선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선한 의도가 들키면 그건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선하지 않은 의도가 들키게 되면 이것은 그게 안 좋은 소문이 되고 안 좋은 평판이 되고 안 좋은 평판이 되면 선거 결과는 안 좋게 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끔씩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도 좀 지양하시고 자기의 선한 의도, 선한 비전, 성실함 이것으로서 승부를 거는 게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그런 네거티브에 쏘가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자기 연륜 내가 기업을 하면서 과거에 사회활동을 하면서 단체활동을 하면서 이런 경륜이 있다. 또 정치활동을 오래 하면서 이런 경륜이 있다.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과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런 비전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건 매우 바람직한데 그 과정에 누구는 뭐고 누구는 뭐고 이거는 사람들이 그걸 들으려고도 안 하고 기획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전을 선하게 얘기하면서 선한 정치적 의도를 들켜라. 선한 정치적 의도를 들켜라. 강소연 씨 아시겠습니까? 네, 선한 정치적 의도를 들켜라. 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라도 내일부터 그래 걷고 다니자.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5사람을 만나더라도 걸어다니면서 내가 윤대리인데 도의원 출마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도의원 뽑아주겠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가급적 그리고 2 이상 다니지 마십시오. 2 이상 다니지 마시고 아무리 동창들이 따라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제 결혼했으면 배우자랑 다닐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친구 1명 정도 해서 안전하게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남은 기간 동안 골목을 장악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당선됐습니다. 당선됐는데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습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제주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주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공약 기획하시는 분 있습니다. 아마 짤막 그 슬로건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평화와 인권의 꿈을 품은 평화의 선 제주입니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내용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그게 이슈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 못하실 텐데 정리를 한다면 지속 가능한 글로벌 제주입니다. 지속 가능한. 이 지속 가능한 속에 글로벌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정책 사업들은 쫙 뽑아내서 이제 앞으로 구현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러한 국가가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또는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정부 때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제주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광역구원이라면 지방의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스스로 학습도 하고 비전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다시피 제주가 어떤 땅입니까? 제주는 하늘의 선택을 받은 고배운 땅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보면 몽골의 집에 백년간 받았고요. 그리고 출입금지라고 리베이 땅이기도 하고 출입금지 땅이기도 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가진 수탈을 받았었고 우리 이경철 선배가 전공이긴 합니다만 그 일본이 대륙을 침탈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제주, 마지막 항전의 장소로서 별치로 작전의 요새로서 제주, 그 과정에 제주는 엄청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비검토 4.3 뭐 이런 그 과정 속 그것들은 따지고 보면 제국주의 전략의 희생일터, 국가폭력의 희생일터가 제주도였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렇게 한과 눈물이 많은 땅이 제주도입니다. 이걸 잘 가꿔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러한 책임이 우리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학습도 하고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야 됩니다. 왜? 지역을 책임지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할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계속 얘기하는데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이 99년도에 수립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그 당시에 왜 국제자유도시 제주는 국책사업입니다. 여러분. 국책사업. 제주도가 저기 지방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이다라는 것이죠. 지방사업인데 그 당시에 왜 제주를 사람, 상품, 자본이 이동이 자유로운 곳으로 만들어서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중심지로 키우겠다. 그렇게 해서 국부를 창출하고 도민들도 행복한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 이런 국제자유도시 전략은 기억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개방농장, 수입 개방, IMF 위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외생적 개발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국 자본도 유치해와야 되고 또 이제 대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99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2002년도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제자유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또 이제 생긴 게 뭐냐면 특별자치도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따지고 보면 국제자유도시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한 행정 시스템을 만들자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선배 정치인들이 선택이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행정의 편의성, 신속성, 효율성 이것을 위해서 행정구조를 어떻게 한다? 시군을 어떻게 한다? 폐지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군을 폐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여 년 왔는데 행정의 효율성, 신속성, 편의성 얻어졌습니까? 얻어졌습니까? 저는 좀 고민해봐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외생적 개발 방식, 외발적 개발 방식에 의한 개발들이 제가 JDC 이사장도 해봤습니다. 선도 프로젝트 중심, 단지 개발 중심 그렇게 해서 개발합니다. 대기업을 유치합니다. 이게 잘 돼가지고 그 약수 효과로 도민들이 먹고 살게 하겠다. 이 성공한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느 모델을 취하게 되죠? 버거출 의원이 무슨 모델을 취하게 되죠? 아까 뒤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싱가포르 모델, 홍콩 싱가포르 모델을 택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이, 정치 체계가, 역사적 환경이 그들과 판이하게 다른데 이게 홍콩과 싱가포르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선배 정치인들이 택했던 일들이고 그 택했던 결과 20년 후에 지금 제주의 모습입니다. 제주의 모습인데 진정 제주의 가치를 살려서 그 제주의 가치가 국제적 경쟁력이 되는 그러한 국제도시 제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급하니까 자본이 없으니까 그것도 사실 그 당시에 하나들 유망한 개발 방식의 하나니까 그렇게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주도를 무슨 성으로 선포합니까? 그렇습니다. 평화의 성으로 선포합니다. 이
이 평화의 섬으로 선포를 한 것은 저는 매우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이 됐으면 그 후속 사업들을 제대로 해서 우리만 주장하는 평화의 섬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평화의 섬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한 노력들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이제 와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지방선거를 치르고 앞으로 지방의정을 장악하게 되면 도의원이 부여받는 권능은 뭐냐면, 지방자치법이나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법률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권한이 주어집니다. 권한이. 지방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이 어디입니까? 최고 의결. 도의회입니다. 집행부는 집행기관입니다. 최고의 의결기관의 핵심 요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훈련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철학을 갖고 딱 이렇게 해서 집행부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도의원 하나 둘만 하면요, 집행부 분들 한 200~300명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제주사회의 건강성과 발전성을 찾아나가야 된다.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 20년 지났는데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어차피 국제적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러한 홍과포류 모델이 아니라 제주가 갖고 있는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이것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쪽으로 국제자유도시를 끌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생태, 인권, 평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국제도시. 그리고 평화의 섬 제주도 제대로 갖고 와야 된다. 사실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 우리 제주도 아닙니까? 제주 4.3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4.3 운동을 했던 분들이 어떤 역사를 보여줬습니까? 대단한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진상규명,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진상규명, 명예회복, 평생 프로그램 가동, 105상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국가폭력의 희생이타가 동북아시아 이론에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거의 문제를 모험적으로 풀어낸 곳은 제주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인 경우에 그 아픔을 이겨내는 모범성을 보였기 때문에 제주도는 평화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할 수 있다. 적어도 동북아 이론에서 평화에 관한 기구를 찬성하거나 평화에 관한 규범을 제정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제주도가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게 평화의 섬 제주고, 우리가 4.3을 극복해 오는 과정 속에서 선배들이 보여준 모험성을 이어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4.3 때 우리 선배들이 외쳤던 구호가 뭡니까? 정치적 구호가 단독선거 반대, 단독선거 수립 반대, 통일정부 쟁취하자 했어요. 전취하자 했어요. 통일운동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이제 의회에 들어가서 사상평화공원 몇 분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충무의 공원으로서의 역할은 매우 좋습니다. 인권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통일을 연구하는 통일센터 비슷하면서 통일운동,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제안이 되고 그것을 구체화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하는데, 평화의 섬 제주라고 하면 평화를 상징할 만한 사업들을 해야 되고 평화를 상징할 만한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PPT 잘못해가지고 먼저 자,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기구는 인권재판소입니다. 인권재판소인데 미주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동북아 이론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재판소, 그러니까 동부가 인권재판소를 제주도에 못 갖다 놓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하다가 평화운동을 하다가 중단해버립니다. 그 인권재판소가 들어오고 평화관련 국제기구들을 유치하고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홍가포로가 아니라 동양의 제네바가 될 것입니다. 동양의 제네바. 동양의 제네바가 되면 제주도에 소위 얘기하는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제주 가장 더 쉽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의원님들 뭐 저도 이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운동들은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공약으로도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 또 제가 이제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주도에 필요하면 국가의 원수들, 지도자들 와서 또는 이제 지도자를 대표하는 사람. 근데 워낙 정치적 지형이 복잡하게 되면 민간 기구를 대표하는 사람, 대표자들을 와서 제주도에서 동아시아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동아시아 몇 번 모이고 회의도 하고 해서 동아시아 인권 선언을 하게 하고 동아시아 인권 선언을 하게 하고 인권 선언 그런 걸 이제 이니시티브를 쥐고 인권 선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4.3의 전국화 세계화가 뭡니까? 저희는 4.3의 전국화 세계화가 우리가 얘기하는 전국화 세계화가 매우 우리의 아들 딸들이 앞날을 위해서 매우 유용한 가치다. 먹고 살아갈 가치다라고. 그러니까 4.3 극복의 모험성을 세계인들이 알게 되다 보면 세계 시민에 대한 교육장으로 제주도가 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평화 관련 기구들을 쭉 정리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유치할 수 있는 평화 기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제주도가 정말 평화, 인권, 생태 이런 것들로 세계적인 보배로서 거듭날 수 있는 이 시간적 여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생태학적 가치 이것에 대해서 그건 뭡니까? 자연환경 아닙니까? 지하수 그리고 엄청난 식생자원들 당장 지금 제주도의 식생자원 가지고 상품화시킬 수 있는 게 한 1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뭐 적하수, 백하수, 뭐 그다음 뭐 수고기자, 뭐 까마중, 뭐 쭉 해서 한 100가지가 넘는다고. 이런 것들도 상업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이라고. 뭐 물 삼다수도 그렇고, 근데 삼다수, 지하수도요. 정말 그 불편한 진실입니다만은 제주도가 관행농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왔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쩌면 비료와 농약을 많이 쓰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이 자정력이 그렇게 큰 이제 화산의 중심의 토양이 그렇게 토양 토심이 깊어서 자정이 되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지하수 생태계가 토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토양 생태계가 파괴됨에 따라서 지하수 생태계도 파괴되고 있고 지하수 생태계 파괴에 따라 가지고 해양 생태계도 파괴. 이게 특히 우리 갑지의 경우는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월세생물하고 어디입니까? 신화역사원 물 땡겨서 쓰고 있는데요. 신화역사원 물도 수수 허용량의 98%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창문 의원님 그 환경도시위원장인데 그러니까 우리 지하수 관련해서 토론하는 거 한번 봤는데 문제적인 세게 잘은 했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성 의원님
계약서 취소량이 1몇만 톤 되죠. 아닐 겁니다. 제가 강성희 의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체 물 사용량이 한 69만 톤 정도고 그 중에 제수가 한 40몇만 톤. 그런데 유수율이 몇 프로입니까? 네. 유수든 누수든 유수율이 가려고 해서 50%. 그리고 한 우리 강세희 의원님 10조 거의 한 10% 가까이 올렸네요. 네. 더 써야 된다 더. 그러니까 한 45만 톤 취소한다고 하는데 유수율이 60%안 된다고 보면 446, 한 20만 톤 정도의 물이 원료가 사라진 거예요. 실제로 제주도는 물 부족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농업용수도 한 20만 톤 정도 취소하는데 농업용수도 유수율이 5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관정관련 40%면 그것도 25만 톤 중에 한 50% 이상 빠져나간다고 하면 30만 톤 물이 어디론가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 미래 세대들은 물 부족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것들을 빨리 막아서고 지사님을 설득해서 돈을 더 쓰십시오. 행정 예산이 없으면 다른 예산이라도 끌어다가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태 환경, 평화, 인권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이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그리고 제가 이제 특히 아까 우리 수진 의원님 여러 가지 입법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우리 제주 출신 세 분 저까지 국회의원 세 사람이 입법 활동이 매우 우수합니다. 중상위권에 속합니다. 중상위권에 속하고 저도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통과를 시켰고 뭐 농업 재해에 관한 법률, 농업 재해 보험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필수 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임위 통과돼서 이거 본회의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농민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도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 중에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관심 있게 요즘 보는 것은 뭐냐면 한국의 시대가 실은 제가 해양수산특별위원장에서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의외로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빨리 올 수 있고 빨리 올 수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이제 허브항으로서 부산항을 갖고 가려고 하는데 뭐 여수, 광양, 포항, 울산항 이렇게 해서 항만별 기능 분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빠져 있었는데요. 어거지로 끼웠습니다. 어거지로 끼웠는데 지금 북극 크루즈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한 9만 8천 명, 연년 평균 9만 8천 명 정도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항로가 개척이 되게 되면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북극이 열리게 되면 물류의 미래, 자원의 미래도 열리지만 문화 관광 관련 교류의 미래도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제주도가 사실 남방경제권의 관문이 제주도 아닙니까? 북극 항로와 남방경제권을 잇는 핵심 지역이 어디입니까? 제주도가 됩니다. 그래서 크루즈 산업도 규모 있고 내용 있는 크루즈 산업이 가능하고 새로운 물류 산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강성희 의원님 반대할지 모르지만 신앙망과 관련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 앞으로 신앙만 속도감 있게 준비해서 나가게 되면 북극 항로가 열릴 줄 저는 신앙만이 완공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때에 만약에 신앙만이 또 다른 이슈같이 10년 이상 막 끌어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좀 우리가 우리의 지분을 찾아먹기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제가 뭐 반드시 하라 말라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리 김현 선배님 건강 전문가 계십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업구조가 1차 산업과 3차 산업 중심인데 이게 그래서 산업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고도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의료관광에 대해서도 좀 웰리스 의료관광에 대해서 신경을 쓸 때가 됐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공약에 헬스케어 타운에 중입자 암치료센터를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성환 지금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지방 공약을 정리했었는데 부탁하니까 이거 그냥 돈 5천억 그냥 주라는 얘기 아니냐고 뭐 이렇게 개별 사업의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어딨냐고 주무실하게 쓰겠다라고 해서 정리했습니다만은 저기에 중입자 암치료센터 치료를 받으려고요 지금 한 9개월 이상 대기했다가 치료를 받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 국외 수요도 많습니다. 국외 수요도 많습니다. 헬스케어 타운에 그런 앵커 의료기관 하나를 딱 유치하게 되면 헬스케어 타운 그리고 그 옆에 세포치료 기관 한 2개 정도 가져놓고 여기 유치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형 미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관 딱 갖다 놓고 딱 정리를 하게 되면 저는 균형 발전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서귀포의 경제는 확 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실은 여러분들이 미래 먹거리에서 고민하고 제안하고 돌파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몇 분 됐죠?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도의원 재선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는 지금 지사님하고 같이 유성군 의원하고 같이 국경으로 상해로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 제주도를 먹여 살리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나중에 뭐 시간 나면 사적으로 또 얘기해 주겠습니다만 지방의원이라는 의회 주민대표라는 밭을 딱 달게 되면 그게 공적 마인드, 선한 목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저는 또 이제 그때 그 우리 지역에 마늘 가지고 북한도 들어갔었고요. 그러니까 별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다 돼서 뭐 지금과 간단히 받겠습니다만 내일부터 들이대야 된다. 그리고 골목을 장악하시라. 외모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다. 알아주는 사람한테 충성도 하고 알아주는 사람한테 표를 준다. 아무리 자기가 나이가 들었다, 경험이 있다, 사회적 위치가 이랬는데 나가 어떻게 골목에 걸어다니면 이러면 안 됩니다. 딱 그런 거 있고 사람 달라진 사람, 정말 저 사람 이러고 싶어 하는 사람 이런 말을 들으면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께 주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을 받을 건데요. 딱 시간이 없어서 한 분 정도 질의 받겠습니다.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청년위원장하고 있는 정희철입니다. 느림원님께서는 40대 초반에 도의원 계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선하시면서 도의회 의장까지 역임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이런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느림원님께서 이런 청년 정치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실망할 것입니다만 생물학적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젊어서 젊기 때문에 보호받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내가 이것 없더라도 겸손과 성실과 실력으로서 이걸 헤쳐나가겠다.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 청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세가 주어지면 그런 자세를 갖는 정치는 결국 성공할 것이고 영원할 것이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저는 제주시가 농담일동 당원 협의회장 이찬민입니다. 저희 강의 잘 들었는데요. 제주가 최근에 지방채 발레, 위생 경제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또 미래 사업도 많이 얘기합니다. AI, UAM, 우주항공, 수도 재생에너지 등등 많은데 그건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북한으로도 기사 볼 때마다 많은 전율 느끼는데요. 정말 최근 제주가 가장 어렵고 어떤 부분에 포커싱해서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예민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될 텐데 소위 얘기하는 역점 사업이 중점 사업인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중점 사업인 경우에 첫 번째는 지역민의 공감대가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별로인데 제주도민들이 원한다 이런 사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지역민의 공감대는 떨어지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밀어주는 사업. 이 경우는 중점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 주민 공감대도 없고 높지가 않고 평균 이하고 중앙정부에서 그래 하지만 도와주지 않고 그런데 인력과 재원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역점 사업으로 가져가는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하는 경우는 사실 뭐냐면 숟가락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만 개발도 국가의 돈으로 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항로 개척도 국가가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제주도는 물론 비용은 좀 들겠지만 도민들이 걱정할 정도의 돈은 절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방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그런 중점 사업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런 기준 두 가지는 매우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대정이 이겼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뭐니 해도 민생 경제가 가장 시급한 시대이고 또 제주도 역시 건설 경기에 아주 급격한 침체가 지금 상당히 건설 분야에 머물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도 제주도의회가 지금 이런 제주도의 경제 상황에서 급하게 해결해야 될 단기적인 어떤 일처리를 해야 될 부분, 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대통령도 풀기 힘든 저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 추진하면서 5천 건에 넘는 사무를 위안받아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무의 위안은 그렇게 영향가 없다. 미안한 얘기지만 사업권의 위안이 중요합니다. 사업권의 위안. 누차 강조하지만 왜 주택도시 기금 주택도시 부분 청약 제주도민들이 한 28만 명이나 냈고 쌓인 돈이 9천억이 넘고 이제 1조를 바라보는데 왜 그 돈을 가지고 수도권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써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 그리고 제주에서 수없이 이루어졌던 공공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라든가 여기저기 그냥
특별한 리스크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공공개발. 왜 LH가 제주도를 가장 선호합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지역개발공사들이 해서 이런 돈 되는 확실한 사업을 우리가 하겠소. 그걸 지역화시키겠소. 하는데 제주도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무이행보다는 사업권의 이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자치, 분권 좋습니다. 근데 행정의 자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경제의 자치의 구분이 있습니다. 경제의 자치의 구분. 그러니까 사무의 자치, 그러니까 행정의 자치만 놓고 막 아웅다웅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시민으로서 스스로 지방을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실은 찾아보면 경제의 자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제도 개선이라든가 중앙정부의 건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 행정 예산에만 의지하지 않고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지금 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어서 나중에 추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더 이상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지간한 해주신 은결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점심 시간을 갖고 정확히 4시 10분에 세 번째 강의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